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라는 모든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체제, 마켓 시스템이 되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마켓 시스템이 더욱 우월하다. 뭐 거기에 맞서 가지고 아주 극한적인 예로 계획 경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인간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시스템 자체에서 나오는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 시스템 자체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그게 증명됐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매일 살면서 맞닥뜨리는 이런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시장에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번 장의 대표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를 이제 초점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뭐 효율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법은 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웰페어입니다. 웰페어. 그러니까 뭐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웰페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경제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 어떤 커뮤니티, 어떤 에코노미 이런 경제에 소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측정하는 거죠. 그 크기를 측정한 걸 후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런 것들이 뭐 이윤 극대화는 좋다고 칩시다. 이윤이라는 거는 화폐 단위로 즉각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걸 과연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철학적인 물음을 던져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테리언이라고 하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 특히 행복이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 자체를 뭐 유틸리테리언, 공리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비교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공동체에게 더 나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바로 시장 시스템이다. 특히 경제의 그 세 가지 문제, 무엇을 무슨 생산물을 생산할 것인지,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목격해 왔습니다. 다른 계획경제 시스템이 실패하는 과정을 봤고요. 근데 그 계획경제 시스템이 실패하는 과정 전에 이 자본주의 또는 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시스템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계획경제 시스템이 또 나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막스나 레닌 같은 그런 레닌주의가 나오기 전에 문제점은 불평등과 노동 착취 뭐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에게 부여받은 천부인권의 동일한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대접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부의 불평등도 뭐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그 혼란을 어떤 방식으로든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또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자원에 대한 배분, 분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탁월하다. 그거를 공리주의자적인 접근법으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시장의 우월성, 시장의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나 그 시장의 효과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요. 웰페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경제학을 후생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후생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시장이 얼마나 자원 배분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 그게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얘기할 개념은 후생경제학입니다. 후생경제학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 웰페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 후생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의하느냐?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 소비자가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 시장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 본다면 소비자가 얼마나 시장 시스템의 존재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얼마나 행복을, 얼마나 후생을 얻느냐를 측정한 것, 그렇게 측정하는 것도 후생 경제학의 한 부분이고요. 그럼 생산자는요? 생산자도 똑같이 시장의 존재 이유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추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측정한 것도 후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게 후생 경제학인데, 후생을 우리가 나눠볼 때 사회적 후생이라고 하는데 소셜 웰페어죠. 소셜 웰페어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경제나 시장 시스템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 사항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차차 이제 새로운 또 조목조목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로 바라볼 내용은 후생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럼 아주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후생은 두 가지 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인데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정의되고 생산자 잉여는 또 어떻게 정의되며 그걸 합쳐서 사회 후생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설명으로 하고요. 그래프로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결론이란 게 뭔가? 결론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그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점을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 지점에 도달되도록 시장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다. 시장 시스템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가정한 모든 가정들을 따라가지고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내용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후생경제학의 기본적인 결론 또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분배를 만들어준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또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본다면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장들이 다 완전 경쟁적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정부나 어떤 당국, 경제 당국이 시장의 원칙을 따르겠다, 시장의 효율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정했던 완전 경쟁 시장에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이 너무 독점하는 거 맞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거 맞고 한 사람의 소비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비를 통해 가지고 고쳐나가는 것, 그런 식으로 나아가려는 현실적인 정부의 또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장 시스템을 통한 후생의 극대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또는 시장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점에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후생경제학적인 궁극적인 결론을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각국의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각국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고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고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완전 경쟁 말고도 시장이 자연스럽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 피해를 입히고 경제 활동에 어떤 제약을 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실패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시장 실패를 그러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발점, 우리의 그 관점, 시각 이런 것이 후생경제학이라고 지금 다루고 있는 그 경제학의 한 부분, 그 부분의 초점으로, 그 부분의 논점으로 하나씩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회적 후생을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후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소비자의 잉여입니다. 소비자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소비자 이론에서 출발점은 각 개별적인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극대화한다. 그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적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효용이라고 하고요. utility maximization,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산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의도, 물건을 수요하려는 의도를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첫 번째 어떤 생산물을 소비하려면 얼마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내가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떤 가치를 상품에 대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는 시장 균형 가격이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많은 수요자와 많은 공급자가 만나면 균형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하고 균형이 결정이 되겠죠. 균형 가격이 있습니다. 균형 가격에 그 사람들이 그 어느 가격에 몇 개만큼이라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주관적인 어떤 판단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수평적으로 개별적인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더하는 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고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별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개별 수요 곡선을 바라보면 가격에 대응하는 내가 얼마만큼 수요할 것인지 하는 수요량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개별 수요 곡선의 가격과 수요량의 그러니까 수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들 하나하나를 찍어가지고 매칭되는 가격과 수요량을 집어본 것이죠. 다르게 얘기한다면 가격이 아주 높을 때 나는 몇 개까지 수요할 것인가? 또 다른 측면으로 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나의 소비점, 첫 번째 수요량에 대해서 나의 수요량에 대해서 나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가격이 점점 떨어질 때 사람들은 수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게 수요의 법칙이죠. 개별적인 수요자도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수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쭉 더했을 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타납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그걸 목격하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딱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개념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가격에 대응하는 뭐 수요량이 있을 건데 그 반대 방향으로 수요량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려는 그 물건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지불용이라고 합니다. 뭐 willingness to pay 하면 지불용의가 되고요. 뭐 willing to pay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 유닛, 첫 번째 퀀티티, 그 수량에 대해서, 수요량에 대해서 나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개별적인 소비자들이 각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별적인 수요 곡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소비자 이론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그 목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타낸 극대화된 점들을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매칭으로 그려낸 것, 그 공간에다 그려낸 게 수요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수요 곡선을 보면 개별적인 수요량에 대한 willingness to pay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불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지불 용의들을 먼저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수요와 공급에 그 반대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균형이 결정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시장 이론에서 시장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불용이라는 건요. 지불용이가 정해지고 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각각의 수요량에 대한 지불용이들이 마음속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나갔는데 나의 지불용이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습니다. 만약에 나의 지불용이보다 첫 번째 상품 수요하려는 상품의 가격보다 그 지불용이보다 시장 가격이 높다면 나는 전혀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첫 번째 유닛에 100원밖에 줄 유인이 없는데 용의가 없는데 가격이 2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수요의 그 가격선 밖에 나타나는 우하향하는 곡선에 나타나는 그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의 지불용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시장 가격과 내 지불용이가 만나는 그 지점까지 나는 수요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내가 200원의 지불용이가 있었고 두 번째 수요하려는 그 두 번째 유닛에 대해서는 150원이었고 세 번째 유닛에서는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시장 가격이 100원이다. 그럼 난 3개를 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벽하게 아는 생산자 한 명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컴퓨터건 AI건 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물건 하나 사고 싶어요. 하나에 200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상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소비 수요량에 대해서는 얘가 200원까지 줄 용의가 있어 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제가 200원을 내고 살 겁니다. 근데 혹시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얼마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시스템 자체에서 150원을 부를 것이고요. 세 번째는 100원을 부를 겁니다. 그런 현상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편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 정보죠. 주관적인 판단 제가 하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 존재해가지고 첫 번째 물건은 200원, 두 번째 물건은 150원, 세 번째 물건은 100원에 팔겠소 하는 시스템이 저한테 탁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물건 200원, 두 번째 물건 150원, 세 번째 물건 100원을 주고 그 물건을 살 겁니다. 나의 지불 용의와 거래하는 가격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에 나갔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렇게 사서 가지고 올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선호에 의해서 그게 주관적으로 먼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적정하게 새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러지 않죠. 균형 가격의 거래 정해주고 나면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새 물건을 샀는데 100원에 3 곱하기 100 해서 300원 주고 물건을 사옵니다. 그럼 그 소비자는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행복을 얻었을까요? 이런 시장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200원을 주고 그 물건을 살 것을 100원을 적게 주고 샀고요.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150원 주고 살려고 했던 물건을 100원에 샀으니까 50원의 추가적인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걸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0원에 시장에 참가해가지고 얻은 그 소비자의 추가적인 이익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정의합니다. 자, 소비자 잉여까지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가 소비자 잉여를 하고 나면 생산자 잉여도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다시 정의한다면 구입자,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서 시장 가격,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불한 가격을 뺀 걸 다 더해준 겁니다.
자, 그게 여러 개수의 어떤 양이 있다면 몇 번의 거래를 했었겠죠. 만약에 시장에 존재하지 않고 아주 독단적인 시장에서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가 나의 모든 정보를 알아채고 제대로 나의 잉여, 나의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뺏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저의 소비자 잉여는 다 그 시스템한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비자 잉여가 전이되거나 뺏기는 겁니다. 착취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시스템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개수, 높은 지불 용의를 가진 그런 수요량만큼을 다 소비하게 되고요. 수요량과 지불 용의가 일치하는 점에서 그 수요량 자체, 수요량의 크기 자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유닛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더해준 거를 소비자 잉여로 정의하고 그거를 개별적인 차원에서 넘어서 시장적인 차원으로 계산하면 시장 전체 또는 우리 경제 전체의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따가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그림에서 또 그림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는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 뭐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될 거고요. 소비자 잉여가 시장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잉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가? 네. 소비자 잉여라는 거는 사회 후생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로 정의되는 거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회 후생을 측정합니다. 사회 후생을 정의할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 참여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행복, 추가적인 이익, 그래서 잉여라고 하는 거고요. 소비자 측이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측이면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득,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을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측면에서는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사회 후생 또는 뭐 총익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이제 생산자 측면이죠.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산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상향하는 개별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생산자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들은 공급 곡선을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정보가 남들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죠.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서로 생산자랑 소비자의 어떤 선호 구조라든지 생산자의 어떤 비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시장에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 원리가 도대체 뭐야? 라고 지금 이제 고민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생산자 잉여라는 건요. 생산자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부터 얻는 추가적인 이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는 뭐가 발생하나요? 생산 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추가적인 하나의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물건 하나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난 비용을 얼마나 더 써야 돼? 그 개념이 한계 비용이에요.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라는 거는 이제 뭐 생산자 이론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생산자 그 이론 내용의 일부분을 이번 학기 마지막에 배울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물건 하나를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그 비용만큼 내가 시장에 나가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주관적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왜 무시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뭐 생산자의 공급 곡선, 개별적인 생산자의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래요. 내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만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을 내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 비용하고 가격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가 일어난다. 완전 경쟁 시장 내에서. 그런 내용들을 시장 이론이나 아니면 생산자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용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 비용, 추가적인 하나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그 한계 비용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때 첫 번째 유닛에서는 조금 들고, 두 번째 유닛에서는 조금 더 들고,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 지불 용의가 점점 더 많은 소비량, 수요량에 대해 가지고 지불 용의가 줄어드는 것처럼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죠. 한계 비용 곡선도 우상향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냐,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냐, 요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생산자 이론과 소비자 이론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고, 시장 이론의 이제 출발점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에 대한 이해, 그걸 바탕으로 하나하나를 좀 더 접근이 용이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생산자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 생산물을 판매한다면, 만약에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한 명 있다. 나의 경쟁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소비자 한 명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첫 번째 물건 얼마에 줘? 두 번째는 얼마에 주고 세 번째 물건은 얼마에 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게 그 요청한 가격이 한계 비용만큼 든다면 나는 그 비용에 그 물건 하나하나를 판매를 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건 그렇지 않죠. 시장 균형 가격이 먼저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만나고 균형 가격이 결정돼 있고, 그 가격에서 시장에 나가면 시장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 가격에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한계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높다면 나는 그 시장 가격과 나의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만큼의 공급량을 생산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계 비용하고 시장 균형 가격과의 차만큼요. 그럼 첫 번째 유닛에서 내가 만약에 30원의 한계 비용이었고, 두 번째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50원이었고, 세 번째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100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생산물을 30원에 생산하고 시장 균형 가격이 100원이었다. 그럼 100원에서 30원 뺀 만큼 70원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닛도 100원의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50원의 한계 비용이었으니까 50원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된 거고요. 세 번째 유닛에서는 100원 똑같으니까 추가적인 이득은 없죠. 시장 균형 가격에서 한계 비용과의 차이, 그죠? 그 한계 비용과의 차이를 다 더한 거, 다 더해준 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70과 50 더한 거죠. 120의 생산자 잉여를 시장에 참여함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생산자 잉여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금까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한 정의를 다 했고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산자 잉여 크기 어떤 경우에 가장 커지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의 변화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그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다 합쳐가지고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결정되고, 그 균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렇게 시장은 효율적이다.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는구나를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후생이라고도 하고요, 총잉여, 토탈 서플러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림을 통해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소비자 잉여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을 그려볼 건데요. 수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디맨드입니다. 원점이고 수요량, 이게 가격이죠. 그럼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거 디맨드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우리가 willing to pay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유닛이라고 합시다. 수요량 첫 번째 거, 요 가격이 아까 말했던 2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시장 나가기 전에 나의 주관적인 판단, 우리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요거 첫 번째 유닛을 나 200원에 사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유닛은 조금 칸이 비율이 조금 안 맞는데, 요 15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50원에 두 번째 유닛을 살 용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불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불용입니다. 이게 개별적인 어떤 주관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지불 용의를 각각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가격이 아까 제가 얘기하기로는 여기 요 선에서 100에서 정해져 있다고 했다면, 이게 세 번째 유닛이고요. 그렇죠? 그럼 시장 가격이 100원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 경우 이게 시장 가격이고, P 스타가 뭐 따지고 본다면 뭐 공급곡선 요 위를 지나가지고 시장 균형이 정해져 있겠죠. 공급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공급곡선을 살짝 그려보면 요런 식의 공급곡선이 있어가지고, 그쵸? 여기서 시장 균형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의 개별적인 수요 곡선 요거를 그려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200원과 150원, 100원 요런 양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시장을 참여를 했는데, 시장에 나가서 균형 가격 100원에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유닛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얻는 요 이득을 소비자 잉여로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점을 안다면 사실은 이제 이걸 하나, 둘, 셋이라는 수량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상품이 무한하게 쪼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면 0.0001을 내가 산다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이 지점에 있겠죠. 그 다음에 0.002, 뭐 0.03, 0.04, 0.5 뭐 이래서 해서 1까지 나갈 때 지불 용의들을 여기다 쭉 나타내 놓은 거, 이거 뭐겠습니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될 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거 이제 이런 숫자를 정수의 숫자로 판단하지 않고 연속적인 실수, 정수가 아닌 실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차이점들 하나하나 단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것들을 다 더해준 게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컨슈머 서플러스. 그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슈머 서플러스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요 삼각형의 크기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개념을, 컨슈머 서플러스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위에는 수요가 요만큼 있고, 두 번째 단위에는 요만큼 있고, 세 번째 단위에는 요만큼 있다. 그러면 총 잉여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사각형의 크기가 되겠지만, 수요 곡선이 아주 예쁘게 우하향하게 생겼다면 요 총 파란 빗금을 친 삼각형이 컨슈머 서플러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 가격이 아니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생산 비용이 아주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균형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직선을 끝까지 그릴 필요도 없는데, 그죠? 요 부분이 지워지겠죠. 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이 B'이라고 하겠습니다. B'이 50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늘었죠? 가격이 50원이 다운되는 이유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 사각형만큼, 원래 여기까지 3까지 소비하던 이 소비자는 요 가격 감소로 인해 감소로 인해서 요 사각형만의 크기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추가적으로 얻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 4개든 5개든 뭐 추가적인 개수 하나를 더 소비함을 통해 가지고, 더 수요해서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요 삼각형, 추가적인 삼각형까지 제가 추가적인 컨슈머 서플러스의 증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토탈 삼각형을 우리가 컨슈머 서플러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겠습니까? 수요 곡선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균형 가격 위쪽으로 해서 더 정해진 삼각형 모양의 크기를 컨슈머 서플러스로 정의하고 이렇게 그림으로는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간단하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우리 바라볼 거, 여기에 대비되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는 생산자 잉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산자 잉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를 프로듀스 서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프로듀스 서플러스라고 하고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차이를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데, 요거를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썸 해가지고 요거 다 더해준 거다, 요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곡선 그리면 되죠. 먼저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공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여기에 정해졌죠. 그리고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세 번째 유닛.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요거 첫 번째 유닛에 제가 예로 든 거, 제가 예로 든 게 50원이었죠. 이거 50원이었고, 이거 70원이었고, 그쵸? 요게 100원이었습니다. 그 예로 이제 비율이 조금 안 맞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물론 첫 번째 요 크기, 그 두 크기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두 크기의 차이 100-50, 요 크기, 그 다음에 요 크기 더해주고, 여기는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자 잉여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연속적인 과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거를 요게 이제 정수라든지 디스크리트 넘버죠. 이산적인 변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하지만, 요거를 연속적인 변수, 실수 상황에서 보면 인테그랄로 해서 요 넓이를 계산한 거, 요 넓이 자체가 PS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듀스 서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듀스 서플러스를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삼각형, 그럼 어떠냐? 균형 가격, 그쵸? 균형 가격 밑으로 한계 비용 또는 한계 비용 곡선, 다시 얘기하자면 공급 곡선이죠. 그럼 곡선 위쪽으로 해가지고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삼각형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격이 변했다고 생각할 때, 그럼 수요가 늘었어요.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 생겨가지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150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여기까지 3개까지 생산을 했던 생산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이 사각형의 넓이만큼 PS가 증가했죠. 거기다가 요 수량도 생산량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가했고 추가적인 삼각형까지 해서 시장 균형 가격 밑으로 공급곡선 요 공급곡선 만나는 전까지 위로 해가지고 요 큰 삼각형 요 추가적인 마른 목골 사다리꼴 모양의 요 크기만큼의 추가적인 PS가 있었고요. 곧 총 생산자 잉여를 그렇게 변화한 경우에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더한 게 뭐다?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이라고 합니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이라고 한다. 자, 사회후생이 어디서 왔죠? 시장에 소비자가 참여하고 시장에 생산자가 참여함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얻은 그 이득, 그 잉여를 다 더해준 게 총잉여, 사회후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요거보다 균형점에서 요거 두 개 합친 거보다 더 큰 잉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림의 한계상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정의할 때 수요와 공급을 정의해 놓고 각각의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어디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 시장 가격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그렇다면 아무도 시장에 관여하지 말고 시장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균형을 만들고 그 균형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정해 주는 것이 총잉여를 극대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게 바로 기본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작은 정부, 적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수요와 공급이 없는 어떤 계획 경제에서는 어떨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상대방의 어떤 마음, 주관적인 판단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 신이 있다면 그도 역시 시장 균형 가격. 그러니까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각자의 개별적인 정보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거고 가격 감소함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아내고 그거를 수평적으로 다 합해가지고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을 구성한 다음에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후생적인 차원에서 후생을 정의한 차원에서는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시장 균형 가격이다. 시장의 청산됨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장 균형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는 점에서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뜨려진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 또 다른 측면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시장 경제가 흘러오면서 효율성만을 강조해 왔어요. 근데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부의 불평등한 분배입니다. 우리가 항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생산력이 높은 사람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개혁이나 혁신, 상품의 개혁,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돈을 아니면 뭐 가치를 더 지불을 하는 형태를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의 어떤
첨부 인권에 관한 어떤 권리에 관한 내용들까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그 철학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효율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형평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지금까지 뭐 경제학 내에서는 또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과정에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주고 있는 국가,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이걸 균등하게 사람들의 살 권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시장주의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효율성만 강조하고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시장주의 할 때 효율적인 부분들만 쳐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어떤 국가, 또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면서 한번 고민해볼 아주 큰 주제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경제학 원론 중에서도 그 후생경제학적 차원에서 시장 자체가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걸 어떻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개념이 후생이었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의 차이로 정리되며 그걸 합한 것을 소비자 잉여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게 아니면 비교되게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에서 생산 비용 중에 한계 비용을 뺀 거, 그 차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을 합한 거를 생산자 잉여로 정의하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해가지고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이라고 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효율적인 효용이 후생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되고, 그게 시장의 아주 강점이고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점이다 라는 내용을 강조했고요. 잠깐 형평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효율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 또는 공동체 전반에 어떤 불안정성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경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가 발생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각 경제, 국가 내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깨끗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요런 시장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요 효율성 극대화하는 증명 방법을 쓴 이유, 그 바탕에 뒷면에 깔려있는 어떤 가정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죠.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경우에 시장이 완벽하게 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독점 공급자라면 소비자 잉여를 막 이렇게 착취해 갈 수 있다. 이 내용 잠깐 언급했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효율적인 분배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시장의 어떤 균형이 제대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점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챕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했던 거 조금만 추가적인 시간을 내서 복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